세계 최초로 무인 수상 함정이 적 항공기를 격추한 거예요. 러시아 전투기 입장에서는 그냥 보트가 지나간 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드론이 사실상 F-35, F-22와 같은 값비싼 2,000억이 넘는 스텔스 전투기랑 같은 효과를 냈다. 드론에 칩을 넣으면 똑같이 들어가서 내가 통신을 하지 않아도 적의 표적이나 움직이는 사람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이걸 또 막기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지형을 인식하는 기술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3년에서 5년 있으면 이게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결국 대응 방법이 나오고 있긴 있으나 항상 창이 방패보다 빠릅니다.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명사수라도 그걸 놓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최근 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 수-30 전투기 2대를 격추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단순 격추를 넘어서 전쟁의 판이 바뀐 신호라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USV라고 합니다. 언맨드 시 비이클이라 해가지고 무인 수상 함정이라 하는데 세계 최초로 무인 수상 함정이 적 항공기를 격추한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마구나 V7이라고 하는 이게 기본적으로 무인 수상정이 지금 처음 쓰인 건 아니에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카미가제 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군은 보트에다가 이제 좌악한 유도장비랑 폭약을 달아가지고 크림대교의 교각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적의 상륙함을 자폭 돌격해가지고 공격하는 건데 공중 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격을 할 때 전투기랑 전투기랑 붙을 때 전투기가 격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공군은 공중전을 엄청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아니면 인도 이런 애들은 공중전을 막 몇 대를 하고 이번에 인도랑 파키스탄은 동원한 비행기가 130대 이렇게 넘는데 우크라이나가 전투기가 너무 소중하니까 적의 전투기를 잡기 위해서 투입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USB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가격이 한 10분의 1 가격으로 엄청 싸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기습을 했을 때 아주 적은 가격으로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이런 무인 드론들이 공중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게 연구는 돼 있지만 실전 사례에서 증명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러시아 전투기 입장에서는 그냥 보트가 지나간 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예 보트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적이 아무래도 못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는 거는 이런 드론이 사실상 F-35, F-22와 같은 값비싼 2,000억이 넘는 스텔스 전투기랑 같은 효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병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드론 조종자가 실내에서 전차를 날려버리는 시대잖아요. 실제 병사들 입장에서 이런 변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군들이 지금 드론 전쟁에 적응을 하고 있으나 이분들은 사실 드론이 없을 때 전쟁에 경험한 사람이 극소수예요. 국내에서 제작한 드론 다큐멘터리의 기술 자문과 이제 군사 자문으로 참여해서 취재를 해본 바 있는데 그래서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테러와의 전쟁에서 투입됐던 베테랑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드론 전쟁에서 적응을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다는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군인 이전에 전쟁을 안 겪었던 분들은 그냥 전쟁이 이런갑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전에 드론이나 그다음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미국이 전쟁을 벌일 거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막 시도 때도 없이 드론이 나가서 공격하고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움직인다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권이 있으니까 않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랑 너무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새로운 규칙이에요. 뭐 드론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 대응 방법이 나오고 있긴 있으나 항상 창이 방패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적을 먼저 공격하고 잘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게 효율적인 거고 방어 수단이 없지는 않으나 이 방어 수단을 만드는 돈이나 이런 거 시간이 좀 들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는 이런 전쟁이라는 거 했을 때 방어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건 카운터 드론, 안티 드론이라 하는 산업 이거 육성도 중요하고 적을 드론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전쟁을 끝내고 전투를 끝내고 적을 경멸시킬 것인가 이런 드론 공격도 같이 염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건 EMP도 안 먹히는 FPV 자폭 드론이 등장하면서 방어 수단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인데요. 이젠 어디 숨느냐가 전술이 된 상황, 방어 자체가 무너진 전쟁이라고 봐야 할까요? 완벽하게 무너진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띄우고 있는 화면에서는 러시아의 최신형 광섬유 드론을 제가 띄워놨는데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운용되는지 제가 현장에 수치를 해봤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군 다 광섬유 드론을 사용하고 있고 사실 이 부품들은 거의 99% 중국산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해서 쓰는데 광섬유 드론이라는 게 결국 연이랑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산지랑 그 다음에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익숙해지거나 아주 숙련된 조종사가 조종을 해야지 줄이 안 끊어지고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숲으로 숨는다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런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수풀이 많은 한국 지형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는 평지가 있고 이랬는데 실제로 제가 광섬유 드론을
운전하거나 조작하는 것들 취재를 해봤는데 줄이 안 끊기게 비행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또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20km 밖에서도 이렇게 줄이 안 끊기고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위협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응책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단순히 숲으로 숨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는 따라서 이 광섬유 줄을 어떻게 꼬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표적이 나군 방향이나 운동 방향을 생각하면 이런 전술도 있고 여러 가지 방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문제는 광섬유 드론이나 이런 대응책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발달된 기술들이 벌써 등장하고 있습니다. AI 드론이 그것인데 AI 드론은 엣지 AI라 해가지고 우리가 챗GPT가 우리가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질문을 하면 계산은 서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최신 휴대폰들 뭐 갤럭시 폰 쓰시는 분들 이런 거 보면 이런 서버에다 저장을 안 하고 휴대폰 자체의 AI 칩이 계산해서 대답을 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드론에 칩을 넣으면 똑같이 들어가서 통신을 하지 않아도 적의 표적이나 움직이는 사람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광섬유의 단점이 전혀 없고 일반 FPV 드론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고 이런 것들 대응하는 방법으로 지금 뭐 제모가 있는데 제모도 결국에는 광섬유를 쓰면 무력화되고 AI 드론도 제모가 있다고 해가지고 통신이 끊어진다 해서 계속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GNSS 제모라고 해가지고 GPS를 쉽게 말해서 끊어버린 거예요. GPS를 끊어버리면 얘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모르니까 뭐 공격 목표를 잘 못 찾거나 실수할 수도 있다. 이걸 또 막기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지형을 인식하는 기술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데 당장 나오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3년에서 5년 있으면 이게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하드킬 지금까지 말한 전파방해라든가 교란 전파를 내는 것들을 소프트킬이라고 하는데 직접 부수는 것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현재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군은 샷건이라고 하는 사냥용 산탄총 혹은 자동으로 된 산탄을 발사하는 이런 걸로 드론을 마치 오리나 새를 잡듯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초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실수할 수가 많아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명사수라도 그걸 놓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드론으로 드론을 잡는다는 개념이 있는데 초반 부분에서 무조건 몸통 박치기를 해가지고 적 드론을 만드는 것 이미 시절에서 쓰이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열심히 연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게 국내의 하드킬 드론인데 이렇게 드론이 적 드론을 발견하면 근처에서 접근하다가 공중력을 내리면 바로 날개를 뚫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추락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좀 더 발달하면 뭔가 그물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적 드론을 묶어가지고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조종기를 탈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약간 미래의 일이고 현재로서는 하드킬 드론, 충파 드론이라고 하는 직접 충돌해서 파괴하는 것이 아마 이제 미래 드론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선 드론 소리만 들려도 병사들이 반사적으로 엎드리고 며칠 지나면 수면 장애가 시작된다고 하던데요. 이건 사람이 싸우는 전장이 아니라 기계가 심리를 압도하는 공간 아닌가요? 사실은 PTSD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포탄 소리 대신에 드론의 소리로 PTSD 대상이 옮겨간 게 사실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쟁터를 안 겪은 게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한테 제일 좋고 겪었을 때 그 공격에 대한 신경을 쓰면서 그걸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 포탄이 무섭다 해서 그걸 안 들으면 내가 죽으니까 이게 PTSD 주요 원인인데 드론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게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다기보다는 과거에 있던 무기에서 이제 새로운 무기로 이제 PTSD가 옮겨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3D 프린터로 탄두를 찍어 전선에 보내는 상황이라는데 이젠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조차 사라진 전쟁처럼 보입니다. 기술이 전장을 사회 전체로 확장시키고 있는 건가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관련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실제로 16세 젊은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드론 조립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드론을 조립해서 우크라이나군에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3D 프린터 같이 이게 이유가 장소랑 전력 그 다음에 3D 프린터에 펠린만 있으면 생산이 어디서도 되니까 어느 곳에서 그 공장이 그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군수공장이 있으면 러시아 공격을 하니까 아파트 지하실 같은 데서 분산시켜가지고 적의 공격을 피하더라고요. 이런 게 장점은 있죠.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한 군데가 파괴되더라도 다른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거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누가 군인이고 민간인지 구분이 안 되는 전쟁은 사실 몇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물론 국제법에선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규정하는 법이 있고 한데 당장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만 보더라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보시면 SUV 탄 차량들은 아직도 그 징발을 해요.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서 군인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동원법이 있기 때문에 적 입장에서는 민간인들이 총을 안 들고 있다 뿐이지 얘가 이제 총을 안 들고 있어도 총을 10개 만든지 100개 만든지 모르는 게 이게 현대전의 특성이고 좀 비인간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경항모 대신 드론 항모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잘 잡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은 선언 단계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전장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아직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찾아가는 단계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곤 했지만 착륙은 못했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제러럴
제너럴 아토믹스에서 만든 모하비라는 비행기 비행 시범을 했는데 이 비행기는 짧은 활주로에서 뜨고 내릴 수가 있어서 한국의 독도함이라고 하는 상륙함에서 이제 했어요. 이게 길이가 199m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독도함에서는 이륙만 하고 착륙이 안 되는 거리였던 거예요. 다만 이게 기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시뭐 영국에서도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퀸 엘리자베스 항구 우리 독도함보다 훨씬 큰 항구에서는 이륙과 착륙 시범을 다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드론 항구를 만들고 하는 해군은 결국 드론 항구라 해가지고 엄청 유인 항구보다 작은 게 아니고 4만 톤에서 6만 톤 정도의 큰 주제인데 함재기가 1,000억 원짜리 함재기를 20대씩 탑재하고 막 유지비가 돼서 한 유인 함재기에 거의 10조 가까이 쓰는 거 대신에 무인기로 이걸 대체를 해가지고 비용을 좀 줄이겠다 이런 관점이고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튀르키예 그 무인 항공 계획들 좀 해군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튀르키예는 세계 최초의 무인기 운영 항공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넘버 2인데를 운영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 달린 무인기뿐만 아니라 제트 엔진 달린 무인기도 운영하는데 앞으로 튀르키예가 올해 1월에 만들기로 한 6만 톤급 방모에는 이렇게 제트 엔진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까지 해서 엄청 50대 이상의 드론을 탑재했는데 같은 유인기 대비 그 무인기로 다치면 유인기는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일단 무인기 드론의 숫자를 늘릴 수 있고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드론 하나하나의 그 폭탄 무기 탑재량은 유인 전투기보다 낮아요. 하지만 숫자가 많고 얘는 24시간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혹은 일주일에 몇 톤의 폭탄을 폭격할 수 있는가 이 입장에서는 드론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아마 지금 5월 말에 주목하셔야 될 게 마덱스라고 하는 행사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데 해군 전용 방위산업 행사예요. 이때 해군이 어떤 무인 항구나 이런 걸 계획 중이다. 그리고 어떻게 드론과 항공과 해군 상전력을 결합할 것인가 이런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AI 드론 모선을, 미국은 무인 전투함을 실전 배치했는데요. 우리도 무인함 개발에 착수했지만 지금 한국의 무인 전력 전략은 세계 기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몇 가지 제가 취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드론 항공모함 제가 앞서 말했는데 제가 앞서 말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좀 본격적인 거예요. 막 4천에서 5천억 원 혹은 2조 가까이 되는 좀 비싼 배인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대에서 만든 유조선을 개조해서 드론 항모를 이미 운용해서 홍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드론 모션 같은 경우 주아이원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탑재하는 거예요. 무인 함정에다가 무인 조금 더 작은 무인 수상함이나 드론을 탑재하는 걸로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미국의 상성급 무인 전투함을 미사일 창고 개념 활용하는 건 이거는 이제 유령 함대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전투함 자체는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냥 미사일 그 트럭에 가까워요. 대신에 이 숫자가 많으니까 중국이라든가 적국이 공격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숫자를 늘려가지고 가는 인해 전술에 주안을 두고 있는 게 미국의 전략이고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지금 전투형 무인 수상정에 대한 설계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특징이 미국이 만들고 있는 그 미사일 트럭보다는 좀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레이더도 달리고 있고 기관포라든가 미사일도 달려 있는데 이 이유는 우리 무인 수상정의 목표 중에 하나는 NLL에서의 작전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혹시 연평해전이나 서해교전 뭐 이런 것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한의 고속정이라든가 우리의 고속정들이 막 근접해서 싸우고 이랬는데 인명피해가 상당히 나고 순직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투함의 기능을 완전히 다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조금 더 높은 성능의 무인 함정을 지금 현재 기본 설계, 개념 설계가 끝나가고 있고 이것들의 경우에는 가격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찰용도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무인 수상함 같은 경우에 좀 크고 비싼 거예요. 250톤 이런 건데 처음에는 지금 50톤 이하의 작은 무인 수상함 보트를 이제 무인 드론 배포트로 개조하는 거 정찰용이 먼저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업체들이 제안한 게 뭐가 있냐면 북한 구축함 같은 데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자폭포트 이런 것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제가 최근에 취재한 거는 한국판 자폭드론 보트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용한 자폭드론 보트는 그냥 폭탄과 GPS만 달려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인공지능이랑 미사일을 같이 답니다. 무슨 말이냐? 자폭드론에 대한 대응 방법들이 요새 발전하고 있어서 배도 기관포라든가 작은 미사일로 이런 자폭드론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거는 소형 미사일로 먼저 적의 방어시설, 기관포라든가 아니면 요격 미사일들을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자폭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세계 최고라는 할 수 없지만 상당한 기술력이고 그리고 미국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에서 협력들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뭐 공동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은 그 팔란티어라고 주식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인데 이 팔란티어랑 협력해서 테네브레스라고 하는 무인 함정을 만들었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란티어의 인공지능에다가 현대중공업이 만든 선체를 결합해서 거기다 미사일이랑 코를 실어가지고 무인 함정으로 간다는 건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아마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론 항모만 있다고 실전 준비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군이 갖춘 안티드론 레이더나 청광 레이저
레이저 같은 시스템, 실제 상황에서 맞붙을 준비는 된 걸까요? 청각 레이저 무기도 지금 현재 제가 많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레이저 요격 무기이지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출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사거리 문제랑 그다음에 대형 드론에 대한 요격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요걸 성능 개량을 배치할 때부터 지금 벌써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출 상담이나 이런 것도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크기의 무인 항공기라든가 좀 더 큰 미사일들도 요격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실전에서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에 용산에 침투했던 무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연구 투자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드론 탐지 레이더가 지금 국가 핵심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데 수입산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도 많은 곳에서 이런 국산 드론 탐지 레이더를 만들고 있어서 실제로 성과를 내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워낙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도입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이것들을 좀 더 가속화해서 드론 방어 체계를 확충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